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교도소에서 살다가 출소한 30대 후반 여자예요. 농담이고요. 웬 교도소냐고요? 제가 그동안 매일 감시당하며 살았거든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요. 이 막상 스토리에 유쾌, 상쾌, 통쾌한 사이다가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 딸 하나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연애 결혼한 저희 남편은 자상하기도 하고 성실한 너무 멋진 남자예요. 사실 배우 이재훈을 닮은 잘생긴 외모 때문에 사귀긴 했지만 속은 더욱더 진국인 내 남자입니다. 그런 남편이지만 결혼하기 앞서 숱한 고민을 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죠. 남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야말로 네이트판에 자주 올라올 법한 막장짓을 많이 했어요. 남편도 그런 본인의 엄마와 누나를 창피해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잘생기고 호감형인 남편에 비해 저는 좀 통통한 편이고 평범한 외모인데요. 그런 제 외모가 별로라며 대놓고 여자가 너무 못났다, 남자가 더 아깝다 하며 혀를 끌끌 찼었어요. 그런 무례한 모습에 남편이 급히 중재했지만 첫 만남에서의 제 상처는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게다가 남편과 데이트할 때 저녁 8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전화하며 빨리 오라고 다그치는 미혼 시누이 때문에 진지하게 헤어짐을 고려한 적도 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내 동생 지금 뭐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그런 예비시댁 분위기에 기가 빨려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헤어짐을 구한 적도 있는데 남편이 당시 3일을 밤낮으로 엉엉 울며 매달려서 결국 다시 만나고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장짓은 손에 다 꼽히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어느 날은 남편과 신혼 때 밤에 침실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현관문이 어이없이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거실로 들어온 거 있죠? 저는 그때 다 벗고 있던 터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가렸어요. 남편이 놀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그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내 아들 집에 맘대로 놀러오지도 못하냐? 아니 근데 니들 벌써 아기 가지면 안 된다? 이 어이없는 말씀에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의 농담도 가관이었죠. 어머 옳게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면 시집살이는 어떻게 시켜? 하시며 두 분이 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저희 출근하고 집 비어있을 때 이 번호 저 번호 다 쳐보며 맞춰봤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쉬운 걸로 하면 그냥 들어오라는 뜻 아니냐며 웃으시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옷 입고 바로 시어머니 시누이를 내쫓았어요. 한참을 밖에서 실랑이 하다 들어온 남편이 씩씩거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죄가 없으니 알겠다 하며 넘어갔지만 그 후로도 별일이 많았죠. 시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기에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40대 초반 시누이만 있는데요. 두 분이 딱히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희에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데이트하려고 주말에 좀 나서려 치면 항상 전화를 하셔서 우리도 데리고 가라며 떼를 쓰시곤 했죠. 그래서 몇 번은 거절 못하고 두 분을 모시고 교회 외곽으로 놀러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가는 차 안에서는 우리 동생, 우리 아들 하며 저를 철저히 외톨이로 만들려는 분위기였죠. 남편이 그러지 좀 말라며 타박해도 아니 이 정도쯤은 옳게도 이해해야지.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적응이. 우리 옳게 이해심 많잖아. 그래서 내가 옳게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시곤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저에게 또 살쪘니? 그러다 남편 바람나면 어째? 하시며 저를 열받게 하시고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 며느리는 살짝 통통한 게 좀 매력이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하루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제가 너무 질려서 남편을 붙잡고 화를 냈어요. 결혼하고 나면 좀 덜 하실 줄 알았고 당신도 가운데에서 나 상처 안 받게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이 전혀 방어가 안 된다고 이혼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하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놀란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죠. 미안해.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 누나도 오래 만난 남자랑 결혼 엎어지고 상심이 커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질투하는 것 같았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나도 엄마랑 누나한테 진지하게 그러지 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거든. 당신은 모르겠지만.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남편 모습에 저도 정말 미안해졌죠. 사실 모르고 한 결혼도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시댁 스트레스에 대해 예상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눈 꼭 감고 한 결혼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시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집은 시댁과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회사에 발령 요청을 하고 2개월 정도 대기하면서 절대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했죠. 그러다가 발령 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 일주일 전 시댁에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며 우리 버리려고 수쓴 거라며 울고불고 저희를 붙잡고 다신 안 그럴 테니 계속 여기 살아달라고 하는 걸 남편이 이미 집도 다 계약됐고 회사 업무 분장도 정해졌다며 물을 수 없으니 이해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는 시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댁과 멀리 떨어져 필요할 때만 만나게 되니 자연스레 저도 행복해졌어요. 물론 행복을 얻기까지 많은 일들이 또 있었지만요. 명절 연휴 전에 저 먼저 시댁에 내려와 일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 안부 전화가 왜 이렇게 뜸하냐고 새벽부터 벼락 같은 화를 내는 전화도 몇 번 있었지만 때마다 남편이 중재해 주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드니 자연스레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집안에서 태어나니 서로 분위기가 원만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딸을 낳고 나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정말 좋아하셨죠.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서 말귀를 알아듣자 맨날 망언하고 폭언하시던 시어머니 시누이도 제 앞에선 말을 좀 조심하시는 듯도 했어요. 이렇게 평화를 얻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씀을 종종 하긴 했어요. 저녁에 종종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곤 하는데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곤 했죠. 그러면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왜 네가 애를 안 보고 남편이 보게 하냐 하며 화를 몇 번 내시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 유치원 친구 엄마와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와선 집에 남편이랑 애 없다고 설마 한심하게 애 엄마들이랑 놀고 있는 거 아니지? 하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원래도 막말하긴 했지만 참 타이밍 좋게 망언한다는 생각을 몇 번 하던 차였어요. 어느 날 유치원 버스에 아이를 태워보내고 집안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그런데 계산대에서 유난히 낯이 익은 두 여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지? 하고 유심히 봤는데 저는 기가 막혀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아니 어머님 그리고 형님 이쪽에 말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여행 온 차림도 아니고 두 분 다 편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죠. 누가 봐도 집에 있다 편하게 나온 차림. 사실 우리 이사 왔어 하시며 한쪽 눈을 찡긋하고 저에게 웃어 보이는 시누이, 그리고 고개를 돌려 피식 웃는 시어머니. 지옥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에 눈앞까지 깜깜해졌죠. 네? 이사 오셨다고요? 어디로요?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왔지. 우리 혜지 아직 어린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올케도 좋잖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기절할 것 같았죠. 일단 제가 바쁜 일이 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것 같았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무려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 그것도 저희 바로 앞동에 전세로 들어왔다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한 층수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커튼을 열어 시댁이 이사 왔다는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찾아봤어요. 세상에, 저희 집이 훤하게 보이는 바로 앞이었네요. 그날 저희 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 일부러 이사 온 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들이 겸 부동산을 다녔는데 마침 저 집이 딱 비어있더라.
이삿날도 딱 맞더라 하며 우연히 이사 온 거니 너무 기분 상해 말하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닌 것 같았죠. 사실 1년 전부터 신우이가 짐 줄인다고 가구도 엄청 버리곤 했거든요. 분명히 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게 분명했어요. 아이 앞에서 언성 높일 수 없으니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웠던 일들의 정황상 그동안 이렇게 몰래 저희 집을 감시했던 게 분명했어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진상 부릴 줄은 몰랐다면서 사과했고 우리 전세 계약 얼마 안 남았는데 책임지고 다른 집 알아보겠다며 제 손을 잡고 사과했어요. 저는 예전과는 좀 다른 마음이 들었죠. 저희 딸 유치원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유치원을 옮긴다면 적응상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고 더 이상의 회피는 일만 더 그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막장 시댁은 정면 승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날 이후로 대놓고 제가 집에 있을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거실에 들어눕기도 했고 밥 차려 먹기 귀찮다며 저보고 저녁 좀 만들어서 시댁에 갖다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했었죠.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요. 점점 더 선을 넘고 도를 넘어가는 행동을 하자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 믿고 이해해 줄 거지? 당신 그동안 많이 참은 거 내가 왜 몰라. 그리고 당신이라면 난 다 믿어. 그래서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제가 먼저 시댁에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손주이자 조카인 제 아이를 끔찍이도 좋아하시는 터라 아이를 앞세워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저답지 않게 웬일로 먼저 아이 데리고 왔냐며 눈이 휘둥그레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시댁에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종종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게 어머님이랑 형님이 아이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렇게 당돌하게 나온 건 처음이라 두 분 모두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알았다 하시며 똘똘해 하셨지만 아이를 워낙 예뻐하셔서 다른 걱정은 들지 않았네요. 그렇게 일주일에 4번 이상을 예고도 없이 쳐들어가 아이를 맡기고 저는 3시간 넘게 바람을 쐬다 들어갔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살쯤 되는 아이와는 단 10분도 놀기 힘들죠. 한참 후 아이 찾으러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저를 맞으시곤 했죠. 아이는 고모랑 할머니가 너무 좋다며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고요. 정말 웃겼어요. 그렇게 3달 정도를 보내자 나중에는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시켜 영상통화를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랑 고모 보고 싶어 한다고 창문 밖으로 나와달라고요. 아이가 노래 불러달라, 춤춰달라 이상한 요구를 하는 통에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꽤나 고생하더라고요. 몇 번 맞춰주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 시어머니가 현관문 비번을 누를 때 옆에서 유심히 보고 비번을 알아냈어요. 몰래 기억해뒀다가 밤에 불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속옷만 입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들어왔냐? 시어머니 소리에 시누이도 자던 방에서 눈을 비비고 나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온 캔맥주를 떡하니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이 안 와서 맥주 한 잔 먹으려고 왔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망가진 것 같은데 남편이랑 아이 내일부터 시댁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죠. 시누이가 부들부들대다가 말하더라고요. 이봐 올케,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이랑 어머님도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셨잖아요. 딸 같아서 동생 같아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두 분이 진짜 가족처럼 편한데 두 분은 아니신가 봐요? 저 서운하려고 해요. 뭐?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는. 우리 혜지도 이제 귀찮아지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맞죠? 내일 짐 싸서 이 집에 들어올게요. 혜지 아빠도 여기로 퇴근하라고 하고요. 아무 말 못하시는 시어머님과 시누이. 한날은 시댁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형님, 이상해요. 도어락이 망가졌나봐요. 설마 비밀번호 바꾸신 건 아니죠? 네?
나와보세요! 하며 아파트 통로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니 다급하게 나와 제 입을 막고 대체 왜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족한테 1억이냐며 서운한 척하니 어쩔 수 없이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댁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처럼 편하게 들어누웠죠. 참다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뭐라뭐라 한 소리 하시면 그냥 한쪽 귀로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멀리 놀러 가자고 하고 아이를 온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맡긴 채 남편과 푹 쉬었죠. 그런 생활을 반년쯤 했더니 점점 말이 없어지시는 두 분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정말 딱 필요한 말만 하시고 저희가 찾아가도 집에 없을 때가 많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답니다. 계약 기간도 안 채우고 급히 이사 가려고 하신 거죠. 사실 알자마자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아이 친구 엄마한테 들었는데 집 내놓으셨다면서요? 말도 없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전에 살던 동네가 편하시다네. 나도 그쪽으로 일 구해서 가려고. 형님, 서운해요. 우리 애 집 버리시는 거예요? 버려? 뭘 버려? 말을 왜 그렇게 해? 형님이랑 어머님도 저희 이사 갈 때 말도 없이 간다며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은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에휴,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더니 며칠 뒤에 들어온다는 집이 생겼다고 급하게 이삿짐 싸시고 예전에 사시던 동네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전화드리기 전에는 연락도 없으세요.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진리인 듯해요. 똑같이 군이 뭔가를 느끼신 듯도 하고요. 제가 마냥 만만해 보였는데 작정하고 똑같이 괴롭히니 큰 코 다치신 것 같네요. 혹시 시집살이 당하시는 분들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 때문에 마음 굳게 먹었네요. 시댁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모두 저처럼 광명 찾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예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 이 집에 시집 와서 20년을 넘게 구박만 받으며 살다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큰 소리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네요. 그놈의 돈이 뭔지 결국 권력이었네요. 저는 어느 시골의 어려운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남 5녀 중 장녀로 태어나 저는 9살 때부터 농사일을 했습니다. 아니, 제 기억엔 5살 때부터 엄마 아빠의 농사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 저희 집은 이렇다 할 큰 밭도 없었고 집 근처 자그마한 땅에 이것저것 심어서 그때그때 떼다 팔았어요. 소규모 복합농이었죠. 재산이랄 것도 없고 근근히 먹고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의 장녀이다 보니 저는 집안의 소 같은 존재였어요.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늘 집안일, 농사일, 동생들 돌보기 하느라 그 어린 나이부터 관절이 쑤실 정도였네요. 저희 집엔 냄비 받침 대용으로 쓰는 낡은 책 한 권이 다였고 부모님은 저희를 가르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그럴 만도 한 게 당장 입에 풀칠부터 해야 하니까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도 떼고 숫자 공부도 하며 어떤 아이는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도 할 정도이지만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책이라는 걸 펴봤네요. 일만 해야 하는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가나다 공부하는 게 어찌 그리 재미있던지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당시에도 저희 학교에서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담임 선생님들을 다 좋은 분만 만나 도움받고 지냈어요. 남는 문제집 같은 걸 꼭 저를 주셨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갖고 오라며 따스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런 덕분인지 저는 국민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도 곧잘해서 전교 5등 안에는 항상 들었습니다. 등하굣길에도 손에서 교과서를 놓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6학년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짝꿍이 과학 잡지를 들고 와 쉬는 시간에 보길래 옆에서 같이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딜 가면 이 책을 볼 수 있냐 물으니 도서관에 있다고 하여서 그날 하교 후 집으로 향하지 않고 도보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내 도서관에 갔습니다.
보자마자 순식간에 5권 정도를 단숨에 읽어버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이미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죠.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일탈이었습니다. 아침에 신신당부하며 오늘 감자밭 수확하는 날이라 바쁘니 집에 빨리 오라고 하셨던 엄마 얼굴이 생각나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뒤늦게 달려가 집에 도착하자 잔뜩 화가 나신 부모님께 회초리로 엄청 맞으며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반학기 정도만 다니면 국민학교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졸업장만 겨우 받았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저는 내내 부모님을 도와 일만 했어요. 그때는 반항의 여지도 없었네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았죠. 그러다가 18살 때쯤 시내의 어느 방직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농사일보다는 제가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게 가게에 더 도움이 되었죠. 그때 저는 월급 2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모두 집에 들였습니다. 그렇게 18살이 될 때까지 농사일, 공장일, 집안일 말고는 제 인생에 기억날 만한 일이 없었죠. 잠시 학교 다녔을 때의 그 행복감은 못 잊지만요. 저도 사춘기가 뒤늦게 왔는지 그런 저의 인생과 부모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이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19살 때 다른 공장 직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27살, 한 서너 번 밖에서 만났을 때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참 당돌했죠? 저에게는 도피처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짧게 연애한 후 20살 되자마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친정에서 벗어나 잠깐 자유를 느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친정은 딸을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여 결혼 후 일절 간섭이 없으셨네요.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집중하며 행복도 맛보았어요. 남편도 꽤 자상한 편이었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생각하며 달콤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 인사드렸을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으셨어요. 그래, 이름이 뭐니? 네, 이은주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고? 성산국민학교 나왔어요, 어머님. 국민학교? 아니, 국민학교가 끝이냐? 엄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집이 어려워서 일 도와드리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자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냐. 엄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너무 편견은 갖지 말아주세요. 집도 가난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 그럼 착하고 성실하기라도 해야지. 너는 애가... 대놓고 저를 핀잔 주셔서 결혼도 반대당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강력한 푸시 덕분인지 수월하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해는 갑니다. 남편은 그래도 상고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나이 떼치고 돈도 꽤 잘 벌었던 반면 저는 국민학교 졸업장만 간신히 있는 가방끈 짧은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에는 꼴이 냈지만 시댁에 가면 저는 늘 무시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 집에서 부침개 뒤집는 방법도 안 알려주셨어? 학교도 못 나왔으면 이런 거라도 좀 잘해야 밸런스가 맞지 않니?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어머님. 예, 그냥 손 떼. 천상 밭일이나 할 팔자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나중에는 시어머님 말씀도 점점 심해져 이런 식으로 심한 수모도 당하곤 했죠.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라고 강요하셨고 남편 없어도 저는 시댁에 자주 불려가 일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창피하다며 시댁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못 가게 했어요. 시아버지도 말씀만 아끼셨지 저를 보는 눈빛이 많이 차가우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제가 그나마 조금 인정받기 시작한 건 아들을 낳고 나서예요. 말 그대로 떡두꺼비 같은 첫 손주를 낳고 나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들 낳고 저를 향해 처음으로 고맙다 하시며 웃어주셨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뭐라 표현 못할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나마 아들 때문에 묘멸은 면했지만 저의 며느리 생활은 늘 암울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만 저를 좀 감싸주었지 나중에는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도 많았죠.
결혼 후 쭉 전업주부를 하던 저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학원비며 생활비 때문에 생계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 바로 집 근처 어느 작은 투자 회사였습니다. 당시 투자에 대해 까막눈이었던 저는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집 가깝고 출퇴근 시간이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해 여유로워 선택한 거였어요. 면접 때 성실히 업무를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격했네요. 저는 그곳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에 간단히 아침만 차려놓고 일찍 출근했어요. 회사를 내 집처럼 쓸고 닦고 틈만 나면 회사에 대해 일하고 저희 업무를 익혔죠. 저에게는 국민학교 수준의 지식밖에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타고난 총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열을 깨우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사장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격리 일만 하지 말고 영업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회사들을 찾아 스스로 공부해보라고 하셨어요. 저의 안목이 높아지도록 회사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다닌 지 5년 차에 대리를 달고 9년 차에 차장의 직함을 달아 투자 회사들의 오너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며 똑부러진 워킹맘이 되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시골 촌뜨기 가난한 여자아이가 정말 많이 큰 거죠. 제가 크는 만큼 저희 회사도 많이 자랐습니다. 10명 남짓이던 작은 회사였는데 어느새 70명이 넘는 중견 기업이 된 거죠. 제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투자, 주식 등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갈증으로 밤낮 없이 배우고 익혔어요. 아마 어릴 때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었을지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코피가 날 정도로 집과 회사에서 힘들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월급으로 지평수를 늘려가는 재미와 아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사주고 배우고 싶다는 운동, 과목 모두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을 했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저희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어린 사람들에게 치여 명예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대학에도 가지 못했는데 남편이 벌써 실업 가장이 되었고 제가 유일한 우리 집의 돈줄이 된 셈이었죠.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 화살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애가 일한다고 나대서 정작 지 남편 뒷바라지는 못하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뭐야? 돈 좀 번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냐, 시애미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애미한테도 이러니 지 남편도 보나마나 무시하겠지. 이제 잘리기도 했겠다. 무시하기 딱 좋겠다. 어머님,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해. 좀 배운 애들은 안 그래. 그렇게 시댁에서는 저를 남편 밀어내고 무시하며 혼자 잘 나가려고 욕심내는 며느리 취급을 하셨습니다. 말끝마다 배운 것 없는 년 하며 욕하셨고 회사에서 일할 때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부재중 통화가 30건이 넘을 정도로 집착도 하셨죠. 회사 일도 힘들고 아들 내신 관리하느라 워킹맘 노릇하기도 벅찬데 시댁에서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니 정말 고달팠어요. 그러다 남편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아들 앞으로 모아온 6천만 원을 몰래 빼서 도박 노름을 한 거였어요.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알자마자 시어머니가 한 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무시를 하니 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 돈 불리려고 한 건데 네가 이해해다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는 건지 일하면서도 꼬박꼬박 밥 차려주고 백수 남편이라고 기우죽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놈의 학벌 컴플렉스가 뭔지 저 스스로가 저를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저는 한없이 부족한 며느리니까요. 그냥 네 하고 시댁을 나왔네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렇게 미안해 하지 않더라고요. 부족한 저를 받아주고 그래도 자상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도 용서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받고 없던 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는 깨져서 회복하기 힘들었죠. 아들 대학 가면 쓸 수 있는 등록금이랑 유럽 여행비로 모아두고 있던 돈인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능력을 키웠다고 해도 여자의 직장 수명은 참 짧아서 저도 몇 년 안 남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했죠.
그때부터 밤낮으로 주식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강의도 듣고 책도 빌려다 봤네요. 다행히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 모두 저의 살이 되었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뼈가 삭도록 회사에서 공부하고 일한 게 헛수고가 아니었는지 저는 투자에 대한 감이 아주 높아졌었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항상 월급의 20%는 적금 통장에 넣었었는데 노선을 바꿔 주식 계좌에 넣었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아 또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가서 또 도박을 하고 토토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온 재산을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남편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죠. 시댁에서도 이런 저희 집 분위기를 알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이 너무 싫어지니 시댁에도 전하며 발길을 끊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은 기특하게도 열심히 공부하며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우리나라에 날고 기는 학생들이 간다는 대학도 노려볼 만한 인재로 성장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했죠. 제가 차장에서 팀장으로 단 지 3년쯤 되었을까? 회사로부터 다른 지점 발령을 권유받았습니다. 말이 관령이지 그곳은 이제 막 성장하며 키우는 곳이라 이것저것 실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많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연고도 없는 지방이었죠. 저는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젊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다려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반정리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도 퇴직금은 1억 정도나 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잘리자 시댁에서 바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비아냥 거리실 게 분명했기 때문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앞치마를 던지며 저에게 하는 말. 얼마 다니지도 못할 회사에 그렇게 충성해대더니 꼴 좋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네가 회사 사장이라도 되는 신화를 이루나 했더니 밥이나 해? 하시며 저를 째려보시는 시어머니. 그때까지도 왜 저는 아무 말 못했는지. 회사에서는 능력 좋은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저는 여전히 가방끈 짧은 촌뜨기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멸감을 느꼈지만 저를 위로해주는 건 저희 아들과 주식 계좌뿐이었습니다. 저희 주식들은 몇 년 동안 몰라보게 몸집이 불려져 있었습니다. 넣고 빼고를 반복하며 키워온 저의 주식 계좌에는 어느새 12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올 때 미련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돈을 절대 남편에게 들키지 말아야 했어요. 남편이 또 이 돈에 손을 대면 아들의 목마저 날아가 버릴 게 뻔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1억 정도 있다고 했더니 남편이 벌개진 눈으로 흥분하며 반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도 일하느라 힘들었고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아들 케어하느라 힘들었다면서 본인에게도 그 정도 몫은 받을 가치가 있다는 둥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면서 저의 손목을 잡고 폭력까지 행사할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행복마저 남편의 도박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 대학만 붙고 나면요. 뭐?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도박 안 하겠다고 각서 쓴 거 잊었어요? 그때 각서에 뭐라고 써 있었죠? 또 도박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4번이나 더 했잖아요. 그때마다 눈 감아줬는데 또 돈을 찾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었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건너오거라! 차를 끌고 시댁에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게 분명했는데 벌써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라도 현명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들 수능이 2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참자 생각했어요. 예상대로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에 날아온 걸레.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어머님, 진정하시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진정 안 하게 생겼냐? 너 손에 1억 들고 있으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머님, 아범이 집 담보대출로 돈 빼서 도박한 건 아세요? 지금 저희가 만든 빚만 거의 1억이에요. 퇴직금 받아서 제가 어디다 쓰겠어요. 아범이 사고친 거 메꿔야 해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이혼 얘기로 겁도 못 주나요? 뭐야? 그럼 진짜 이혼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한 말이다 이거지? 네, 이혼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겁을 주네 만에. 배운 것도 없는 너 같은 거 우리 집이 받아주니 이제 기어오르는구나 아주. 잔말 말고 서로 사과들 하고 잘 살아.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채워주며 사는 거다 원래. 별 볼 일도 없는 거 불쌍하다고 받아줘서 그래도 회사도 다니게 해주고 이만큼 되게 해준 거 다 우리 아들 아니냐. 이제 와서 이혼한 애 만회하면 진짜 건방진 거지.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2달만 참자 하며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남편과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며 참았고 아들의 수능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예상대로 공부 잘하는 아들은 목표로 하던 대학에 턱하니 붙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아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왕 참는 거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도 참을까 했지만 아들의 수능 전날에도 도박 친구들과 강원랜드에 가서 얼마를 쓰네 마네하며 히히덕거리며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다고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보다 저희 인생보다 우리 아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하니까요. 큰 일도 끝냈겠다. 남편이 긴장이 풀렸는지 전에 말하던 퇴직금 이야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반드시 2배로 불려줄 테니 5천만 원만 달라고 하네요. 보나 마나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물건을 부수며 이제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가구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에 피까지 났습니다. 피를 보니 왜 갑자기 친정 생각이 나는지 기댈 데 없이 이렇게 피까지 보는구나 싶은 생각에 서러움이 올라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전화를 들어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한달음에 달려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밀치시다가 피를 보고 흠칫하시더라고요. 그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나무라며 아무리 그래도 때리면 네가 불리하지 않겠냐 하며 타박하시더라고요. 뭐가 불리하단 건지. 아마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 주고받게 될 위자료 이야기까지 은밀히 나누었었나 봅니다. 어머니, 저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서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코피 막으며 아들이랑 남편 밥 차리며 결혼 생활했어요. 저처럼 안 되게 하려고 아들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렇게 모멸당하고 무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래. 너 부족해. 한참 부족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너를 누가 받아주겠어. 보나마나 똑같은 수준 집안에 갈 것 뻔하지. 불쌍하다 싶어서 우리 집에 들여놨더니 배은 망덕도 유분수다 참. 맞아요 어머님. 수준 똑같은 집안에 시집 왔네요. 뭐? 있는 돈 없는 돈 심지어 자식 돈까지 끌어모아 도박잔치 하면서 다 날려버리는 남편, 그리고 죽어라 무시하고 악담 퍼붓는 어머님이랑 저랑 다를 게 뭔가요 어머님? 이게 미쳤나.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네, 이제 거두지 마세요. 뭐? 이 건방진 검은 머리 짐승 이제 버리시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주식 계좌를 보여주었어요. 창고에 찍힌 12억 2천만 원. 남편과 신랑이 하는 며칠 동안 또 올라 500만 원 정도 더 얹혀 있었죠. 어머님 잘난 아들이 아들 밥그릇까지 뺏어먹는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서울 집 한 채 살 돈 만들었어요. 이거요? 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집 해줄 돈이에요. 저도 아들 낳으니 제 아들만 눈에 보이네요. 어머님은 계속 어머님 아들 챙기세요. 저는 제 아들 챙기면서 살 거니까요. 여보, 잠깐만. 아니, 얘 12억? 네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벌었다냐? 그러게요. 같은 돈도 어떤 사람은 다 날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10몇 배로 불리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며느라. 그러면서 제 어깨에 묻은 피를 닦아주시려는 어머님의 손길이 너무 싫어서 뿌리쳤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니, 이제와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머님, 몇십 년을 저에게 배운 거 없는 가난한 년이라고 욕하셨으면서 이제와 왜 이러세요? 아니, 그래서 미안하대잖아. 진짜 이혼하겠다고? 그럼 우리 아들 깡통 차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챙기시라고.
저는 제 아들 돈 지킬 겁니다. 하고 이혼을 강경히 요구했어요. 저의 단호함에 어머님과 남편 모두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 걸 거라고.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을 거고 그동안 당신의 도박으로 몇 차례나 돈 날린 거 모두 증거 있으니 다 제출하면 당신은 유책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다만 지금 조용히 이혼해주면 아들 마음도 지켜줄 수 있고 당신 몫으로 1억 정도 주겠다 말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서로 눈치 보며 우물쭈물 하더니 협의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일사천리로 이혼 진행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았던 1억 정도를 남편에게 보내줬고 집을 팔았어요. 담보대출 걸려있는 금액 제한이 수중에 5천 정도 남더라고요. 시가로 2억 3천 정도 하는 집인데 말이에요. 그 돈이랑 주식계좌의 돈을 어느 정도 현금화했어요. 그리고 아들 대학교와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깨끗한 32평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살면서 청약을 계속 넣을 거고 아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저도 계속 일하려고 늦가기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시댁만큼 미혼 친정이지만 저희 시골집에도 5천만 원을 들였어요. 예전보다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 앞가림을 못하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아들은 배워야 한다며 딸들은 학교에도 못 가게 하셨지만 남동생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딸들은 다 잘되고 그 잘난 아들인 남동생만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있네요. 우연히 듣기로는 전 남편은 제가 준 1억 들고 어머님의 만류도 뒤로 한 채 정선에 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누누이 말하던 대로 2배를 불렸는지 아니면 또 까먹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는지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럽긴 합니다. 어머님의 잘못된 자식 교육이 결국 이렇게 사람을 망쳐놓았는지도. 아무튼 저는 저희 아들 잘 키울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